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 경제. 저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율 얘기부터 해볼게요, 대표님. 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 1년 5개월 만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거는 네. 1,400원 돌파한 게 사상 네 번째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은 IMF 때일 것 같고 예. 한 번은 또 리만 사태일 것 같고 예. 또 한 번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이 환율이 그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그러니까 IMF나 리만 사태 때 버금갈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또 한 번은 2022년도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대폭적으로 예. 인상할 때 한 번이었는데요. 예. 그건 그, 일시적인 거니까 사실. 그때도 사실은 어떤 그렇게 올라갈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렇게 일어나고 나서 그때 IMF 때문에 올랐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올랐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도 미리 뭔가 위기를 알려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거죠. 왜 그러세요? 무섭게.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IMF나 리만 사태 같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설마?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우리 내부에 있는 다른 위기가 불출되면 그 위기가 증폭되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금융 당국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도 긴장을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요. 말씀을. 그래서 올해 들어서 환율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7.3% 정도 올랐는데요. 사실은 이 속도가 빠른 거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IMF 때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없으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환율이 올라갈 거고 네. 리만 때는 미국에서 돈줄을 재니까 또 환율이 올라갈 거고. 네. 그럼 미국 금리 올릴 때도 비슷할 거고. 네. 지금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는 세계 경제의 불확성이 큰 상황이니까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있고 믿을 건 달러랑 금밖에 없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금값도 오르는 거고요. 그런 불확성에 대비한 안전자산 선호 효과가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 사실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건 결국엔 미국의 금리라는 건 달러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다른 나라의 상승 속도보다 우리나라가 더 빠르다는 거죠. 왜 또 말씀드렸듯이. 유독 빨라요? 이게 그건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 금융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 뭐 기업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게 보니까 저 당국에서 구두 개입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항상 환율 오르면은 외환 당국에서 개입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달러 풀고 뭐 이러고 막 하던데 이게 근본적인 효과가 돼요. 아니 일시적인 엄발에 오줌 누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닌가? 일시적인 거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요. 더 놀랄 만한 건 뭐냐면 환율이 이렇게 인상되니까 한은 총재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중동 확전 않는다면 환율 안정에 도움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뭐 이렇게 확전이 안 된다면 환율이 안정세로 돌입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누가 이런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금융당국이라든지 정책 담당자들이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전쟁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율 인상 때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이런 특히 구두 개입조차도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알겠습니다. 이 3고 이제 영어로 하면 쓰리고 이걸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경제상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쓰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한참 제가 80년대 우리나라 고도 성장할 때는 제가 그때 어릴 때긴 한데 나중에 기사를 읽으면 당시에서 삼저 현상 때문에 고도 성장하기 쉬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삼저는 이제 호황을 얘기하는 거고 삼고는 이제 불황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삼고 현상이 두드러진 게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예. 70년대, 70년대 후반. 1970년대 후반, 예. 뭐 80년대 그때 이제는 예를 들어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예. 그다음에 금리도 오르고 그러면 이제 한국의 환율도 흔들리니까 예. 그때가 이제 비견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출발점은 사실 2016년부터 전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엔 이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결국엔 공급망에 문제가 되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 물가가 오르는 데는 사실은 미국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중심주의가 네. 대두되면서 네. 결국에는 그동안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낮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거죠. 네. 그 이면에는 사실은 무역이 되게 활발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대거 좀 무역 분쟁이라든지 충돌이 좀 거세지면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결국엔 팬데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물가도 오르고 또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투자가 대규모로 확대된 거죠. 미국에서 막 투자, 막 기업들이 투자라고 이런 어떤 뭐 칩스법이나 이런 네. 것들도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결국엔 출발점은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예. 그게 사실은 다른 문제들도 파생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그럼 결국은 딱 하나로 집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팬데믹이 가중시켰다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물가 잡으려면. 그렇죠.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네. 한국은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환율 상승할 올라갈 수밖에 거고. 없는 거죠. 오. 네. 아니 미국의 근데 금리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런 거라면 미국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치 상황도 봐야 되고 네.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아메리카 퍼스트 할 것 같고 네. 바이든이 재선에도 아메리카 퍼스트의 기조는 강도는 좀 트럼프보다 약하겠지만 유지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미국 고물가 때문에 금리 안 내리고 그렇죠. 이러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네. 대응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방편에 지나지 않고 이 상황이 고착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뭔가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죠. 아니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네. 작년에 그리고 지금 뭐 아직까지 완전히 전면전으로 확전된 건 아니지만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과 이스라엘의 재공습 요것도 안 좋은 거죠 우리에게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가가 오르잖아요. 예. 유가가 오르면 또 자연스럽게 강달러가 되고 예.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대부분 달러로 결제한단 말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 달러로만 살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유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또 달러가 오르고 예. 그리고 한국 경제는 물가도 오르고 예. 또 환율도 또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니 앞서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내부적인 더 문제가 있어도 다른 나라보다 더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네. 미국 금리 인상, 네. 그다음에 전쟁 이거는 전 세계 다 똑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만 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 원인 뭐가 있어요? 뭘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느냐면 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요 미국보다 2%포인트가 낮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가계부채가 높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유연한 통화정책이라든지 재정정책을 못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한계를 보여주니까 사실은 금융시장이나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네. 결국은 이 가계부채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네. 금융당국에서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제한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뭘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기름값도 지금 1,800원대죠. 네, 그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 조치해서 그걸 연장한다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물론 소비자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유류세 인하하는 게 효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지금 그러니까. 90달러 이상으로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라는 거죠. 유류세 인하에 줘봐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원유를 좀 덜 쓰는 경제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는 그런 투자들도 사실 필요한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런 얘기들 항상 하잖아요. 꼼수 인상도 있다? 내릴 때는 별로 안 찔끔 내리고 오를 때는 확 오르고.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거는 체감되는 거죠. 왜냐하면 체감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뭐 바로 주유소 가보시면 올라 있고, 예. 근데 떨어지면 이상하게 안 떨어져 있는 걸 다 경험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뭐 비축하는 물량, 뭐 저장하는 물량 때문에 예. 그런다고 회사들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올라갈 땐 빠르게 반응하고 내려갈 땐 느리게 반응하는 게 예.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아니 지금 전쟁이 좀 터져서 어쨌든 투자자들 걱정도 많으시겠어요. 지난주에 많이 빠졌나요, 장이?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되게 컸고요. 네.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요. 뭐 이럴 때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일단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대외 경제 변수가 일시적으로 특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슈가 됐으니까 뭐 빠르게 행동하는 것보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식이 없으신 분들은 뭐 성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좀 관망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1조 6,555억이 줄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줄었을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서 공시한 그런 상장사가 276개사인데요. 많이 떨어졌구나. 이 회사들의 주식 평가액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1조 6천억이 감소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연금을 내고 있는 자산이 줄어든 거죠. 근데 그 원인을 봤더니 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뭐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작년 재작년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2차 전지주에 저 국민연금에서 많이 쏟아붓는데 그때는 좋았으나 지금은 좀 빠지고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 지난주에 뭐냐면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0% 빠져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자산 가격. 그렇죠. 오르면 빠지고 네. 빠지면 또 오르고. 특히 부동산 달리기 주식은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주가 그동안 뭐 지난해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올랐는데 최근에 조정폭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우려는 전기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 자동차 수요가요? 네. 왜 판매량이. 그러지? 뭐 미래의 자동차인 것처럼 막 그러더니. 일단 뭐 이런 제가 보기에는 인프라 관련돼서 설비가 부족하고. 또 사봐야 충전할 데도 없어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그동안 수요를 이끌어왔던 게 어떤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컸는데 예. 그런 것들의 한계를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수요가 지난주에 둔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 테슬라가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인원의 10%를 감원하겠다. 예. 사실 테슬라가 감원한다는 거는 전기차 업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와, 확실히 줄고 있구나. 테슬라가 어렵다는 거는 저 2등 3등 업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뭐 이런 것들도 좀 아이오닉이나 EV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1분기 테슬라 인도량 판매량을 보면 작년 동기보다도 8.5%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만 하던 전기차 수요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 그래요. 네. 아니 보니까 유럽이나 중동에서도 일부 모델 가격 인하했다고 하던데 테슬라 원래 비싸잖아요. 네. 왜 잘 저는 전기차 안 타니까 내연기관차 아직 타는데 네. 이 일론 머스크 스타일로 봐서는 웬간해서 가격 안 내릴 것 같은 사람이던데 저는. 근데 일부 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원천적으로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이 수요가 감소하는 게 어떤 추세적인 변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안 사기 시작했어.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속도가 너무 빨랐다. 하긴 순간에 전기차가 확 늘어날 것 같긴 해 어느 순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노말로 가는 상황이고요. 이게 뭐 지속돼서 전기차 이제 안 사고 내연기관차가 더 많이 팔리고 이런 상황을 전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뭐냐면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뭐 환경보호 이런 걸 뿐만 아니라 사실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20만 원 걸린다면 뭐 2, 3만 원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수요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내려간 거 나왔으니까 불편한 진실일 수 있는지 궁금한 거. 네. 대표님,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외국의 연기금에 비하면 좀 떨어진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솔직히. 네. 저는 순수하게 운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서라고 원인을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목적으로 갖고 뭔 목적? 그건 무슨 얘기냐면 뭐 한국의 주식 비중이 좀 높다든지 어쩔 수 없이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뭐 예.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그 목적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 주식을 지탱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일종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대기업 주식도 좀 보유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아니면 뭐 한국 주식이 많이 빠졌을 때 또 가서 사주기도 하고. 방어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 사실은 국민연금의 또 다른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순수하게 수익률만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샌프란시스코 교직원 연금공제 이런 데면 그냥 목적이 이익이잖아요. 예. 뭐 다른 거 안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 벌면 팔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한국의 대형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 예. 뭐 15% 들고 있는데 갑자기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이익 봤다고?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뭐 내부의 그런 뭐 펀드 매니저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도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순수하게 돈만 벌어. 이러면 이제 돈만 벌러 막 할 텐데 그런 다른 목적도 사실 갖고 있다. 국민연금 약간 특수성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빵집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가보셨어요, 대표님? 대전의 성심당? 못 가봤습니다. 정말요? 예. 여길 못 가보셨어요? 저는 대전에 출장 갈 일 쏘고 여길 가요. 예, 그 성심당 본전 있는데 가잖아요. 예. 그냥 그 주변이 다 성심당이야. 이거. 예. 예. 근데 심지어 저는 가보셨어요? 예, 고향이 충청도인데도 예.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제가 대신 말은 많이 제가 들었어요. 먹어본 빵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빵. 첫 번째 어디게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아직 오픈 안 한 빵집 하나 있어요. 예. 홈베이킹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 네. 우리 혹시 아내분? 그렇지. 배모 씨의 아내분이 하는 홈베이킹이 있는데 거기가 오픈하면 제가 볼 때 1등. 네, 성심당 2등. 네. 뭐 규모는 성심당이 크지만 네네. 어쨌든 현존하는 것에서는 1등. 배모 씨 빵집은 아직 오픈 안 했으니까. 네네. 네. 어쨌든 맛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뭐야? 놀랄만한 뉴스예요. 야 영업이익이 네. 매출은 그렇게 안 됐겠지 당연히. 네. 파리바게트하고 뚜레쥬르의 영업이익을 넘었다? 그렇습니다. 성심당의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네. 315억 원으로 해서 파리바게트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199억 원 그리고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 푸드빌 214억 원 대비해서 높아요. 아니 매출은 왜냐하면 뚜레쥬르하고 파리바게트는 동네마다 다 있는데 성심당은 제가 알기로 대전만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대전역에 이렇게 좀 있고 없거든요. 수도권에 서울에도 없고. 네네. 근데 그 대전에 몇 개 지점 가지고 영업이익이 300. 그렇습니다. 와,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네. 대전역점, 대전 롯데백화점 등 대전에 네. 있는데 가장 많이 팔린 게 튀김 소보로라면서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저한테 안 드셔보셨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와. 기가 막힙니다.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네. 사실 못 먹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튀김 소보루가 이게 튀긴 거니까 대전에 서울 가져오면은 저 이상할 것 같은데도 맛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좀 고민하게 된 지점이 있어요. 산업 측면에서. 뭐냐면 프랜차이즈는 일종의 그 체계화돼 있고 예. 예를 들어서 모든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여기는 판매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쉽게 그런데 얘기하면. 이런 작은 빵집들은 규모 대비해서 작은 빵집들은 스스로 안에서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빵이라는 제품의 속성을 저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빵은 사실은 맛이 중요한 거지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으로 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그게 이익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결국엔 맛이 중요한 거고 네. 그렇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도 네. 기계가 아니라 네.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선호를 일으키고 맛있게 제공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속성상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도 좀 달라지지 않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AI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술 혁신들이 있는데 예. 그 다른 측면에서는 혁신이 말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도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한국 내수에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의미가 있네. 그렇죠.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자영업자들인가 가야 될 일이
뭐 가게에서 기계가 들어서서 피자 만들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가내수공업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좀 더 특성화하는 게 어쩌면 내수 산업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각에서 뭐 막 예전에 경제학별 때 규모의 경제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통화되는 거 아까 말씀 것처럼 전기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와 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 근데 빵에다 혁신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보여주는 예에서 사실 네. 너무 기쁘기도 합니다. 네. 우리 내수가 시장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중국에 비해서 네. 가야 할 길이다라는 네. 얘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